준비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당과 야당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여당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걸로 보면 여당에서는 지금 혁신위가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천관리위의 후보 부적격 심사권을 윤리위원회에 이관한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여당은 뜨겁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설전이 아주 뜨겁게 또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혁신위의 1호 혁신안 이게 일단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정호진 소장께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국민의힘의 그 관례대로 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윤리위원회로 이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의 힘을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새롭게 공관위가 구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공관위가 사실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죠. 예. 윤리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한이 강화되고요. 어찌 본다면 새롭게 선출될 대표가 임명하게 될 공관위 미리부터 힘 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각 당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관위가 맞냐 아니면 윤리가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솔직히 어느 부분이 더 혁신의 기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연일 소리 없는 총성이 오고 가는 이 상황에서 네.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논쟁의 내부적인 논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원래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에서 하는 임무를 예를 들면 이제 윤리위원회의 일부 임무로 주게 되면 뭐랄까 이제 정당 내부에 어떤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인데 물론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혁신 안으로 나온 겁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최종 공천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렇게 이 강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정당의 공천은 거의 다 이제는 상향식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물과 한 뭐 15%에서 한 20%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절대 다수는 그러니까 지금 상향식 공천을 간다고 한다면 문제는 윤리가 하는 부분은 아마 이 배수안에 들어가는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잣대를 네.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단 윤리는 그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위주로 아마 선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일종의 국민 눈높이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당내의 실세라는 의원들의 입김 이런 네. 걸 차단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 그런 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네. 문제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자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내가 좀 꼽을 사람이 있는데 예. 내가 이 입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당권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예. 또 윤리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들이 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 자체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약간은 도덕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후보를 내야만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들도 아마 상당히 우려의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혁신안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당내의 어떤 갈등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건 뭐 충분히 배경이 있는 일이다. 뭔가 이제 이거를 계획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또 다른 결로 해석을 해봐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해설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인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공천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좀 빨라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은 전 대표가 됐지만 네. 너무 혁신위를 일찍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사실 그 여당의 분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나온 안이 지금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네네. 이제 계속 보완을 하겠지만 일단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그 확정하는 그 기구를 최고위에서 보통은 당이 확정을 해주는데 이걸 상임 정국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적격 심사를 윤리위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네. 이 공관위가 적격 심사를 하는 기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후보들이 나오는 부적격은 대체로 그 심사 기준에서는 아예 상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적격인 사람이 심사 자체 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들이 있는 건데 네네. 여기서 이제 부적격 심사를 윤리위에서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봐서는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사례가 예. 이 공천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게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현재 지금 그 윤리위원장이나 또 지금 혁신위원장 모두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추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은 이제 그 배경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네. 근데 뭐 공관이나 윤리위나 사실 전부 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데는 뭐 큰 제도상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이제 실제 그 공관이 운영이 되는 거는 약간 이제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당대표 입김이 이제 작동이 되면은 사실 당내 계파가 좀 있잖아요. 네, 어느 네, 네. 당이나. 그러면 당대표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그에 대한 반발이 나와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제왕적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그래서 이제 공관위가 상당히 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야 이제 국민의힘 차원의 일이고 윤리위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어제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사실 기다렸는데 어떤 내용을 기다렸느냐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여타 합리적인 보수 패널로 좀 인정받고 있는 장성철 소장이 주장하기로는 윤리위에서 이준석 추가 징계할 거다. 이제 이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제명까지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 소장님? 머뭇거렸다?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추가 징계를 논의하게 됐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를 기다릴 수도 있었던 것 같다. 네, 오히려 제명해 주기를? 네, 오히려 추가 징계 당장 뭐 제명 결정은 안 나오겠죠. 네네. 추가 징계가 안건이 상정됐다 네.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쏟아부어야 될 포탄이 정말 몇십 배가 더 장착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예. 아마 저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차 교수님, 숨고르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그 국민의힘 윤리가 뭐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냐 안 될 것이냐 이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당내 내용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이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윤리가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당 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리의 기존의 입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했던 것이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은행 지난 8월 13일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은행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가유불급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때의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더 추가 징계는 저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당규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탈당 권고 넘어서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고 이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어떻습니까? 그 윤리가 이제 유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 당원 당규 얘기해 주셨는데 제명을 권고하고요. 제명을 권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뭐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으면 그냥 자동 탈당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제명 권고 자체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추가 그 징계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윤핵관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추가 징계 이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이 대통령에 대해서 개곡이라고 했다. 또는 이 XX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 당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그 추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 말고 또 있다. 권성동이다. 문자 논란을 시작한 게 누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보류가 되긴 해서 뭐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문제는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는 계속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윤핵관 측에서 생각하는 어떤 해당 행위에 관련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 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스탑을 걸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징계는 뭐 어느 상황이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당과 야당이 지금 맞붙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갈 건데 바로 특별감찰관 얘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놓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같이 하자. 근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계할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차 교수님? 연계될 만한 사안이에요, 이게? 저는 연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예. 북한 인권 그러니까 지금 대사에 관한 법은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별개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감찰관을 하고 싶어하는 정말 이 지금 마음이 조금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사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특별감찰관이 그러니까 아주 내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 야당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특별감찰이 임명 안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을 임명하라는 부분은 뭐 보수 여론에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 속내는 조금 가급적이면 좀 만약 하더라도 좀 천천히 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긴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도 저는 좀 비판할 대목이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그러니까 이 인권 대사 이 부분은 네. 별개로 치더라도 그것도 좋아.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우리가 서둘러서 하겠다는 식으로 의지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없는 상태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을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그 정치적 이득은 우리한테도 결코 나쁘진 않다. 이런 상황이 깔려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 말을 종합적으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적대적 공생,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이 있다고 차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사실은 뭐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도 아니 5년 동안 민주당이 임명 안 해놓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니네들이 임명하라고 하는 거 이거 이율배반 아니냐 이제 이 표현인데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그 말도 맞네라고 이제 고개를 뭐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소장님. 뭐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네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던 거는 이전 정권과 다른 정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다 해서 너희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나은 정부가 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 첫 일성과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특별감찰관 제도,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지금 국회 추천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차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관련돼서는 공통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회 공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5년 이상 공석이었다는 것과 국회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사실 연계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좀 보기에는 지연 전술이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다가는 더 큰 그 양당의 공방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야죠.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제 돗자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은영 소장님만큼은 그런 돗자리를 잘 깔지 못하는데 뭐 차 교수님 말씀이나 정 소장님 말씀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둘 다 안 하길 것 같다. 이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되고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0%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니까 이럴 때 빨리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고
가지고 예.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북 관계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안 좋아요. 어차피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자라고 여당이 제안하면 빨리 해야 되고 예. 지금 어저께 보니까 김건희 특검도 발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감찰관까지 해서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대여 공세를 펼쳐 나가야 된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특별감찰관 얘기 사실 길게 할 거 없고요. 뭐 세 분 다 의견이 비슷한데 할 거면 하고 아무튼 합의할 거 빨리 합의하시고 뭐 아무튼 정부에 좋은 거죠. 뭐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해서 뭐 이제 친인척 비리나 이런 게 있다면은 뭐 드러내야 되고 전 정권과는 아주 말씀 주셨지만 전 정권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차별화를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건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뭐 아무튼 그 재미없습니다. 얘기하면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거니까 이게 뭐 올려봐야 저희도 뭐 올려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안 다룰 수는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사안이 차 교수님 네. 호남입니다. 호남. 네. 호남에서 이 뭐 결과가 투표율도 낮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호남. 이제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민주당에겐 숙제일 겁니다. 숙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보의 심장이라는 데가 호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의 그러니까 정치적 기류가 수도권까지 미쳐서 야당의 기류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이번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긴 합니다만 네. 그러한 낮은 이유는 뭐 몇 가지가 꼽힐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선거 구도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예, 소위 말해 의대명에서 이제는 확대명이라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97그룹 간의 그런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의 예측과는 동떨어지게 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허지부지해져 버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러한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 큰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강주의 투표율이 제 기억으로 37%였던가요? 역대 최저였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10% 이상 뒤쳐졌다. 예. 그때 나온 이 분석이 소위 말하는 침묵의 해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뒤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실망들이 겹쳐서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네. 민주당의 해초를 가한 것이었는데 저는 거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도 또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놓고 상당히 당내 갈등들이 컸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 전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당헌 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아마 호남에서도 제법 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동을 해서 저는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고 네. 이러한 호남에서 보내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민주당이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진로가 저는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뭐 차 교수님이 다 분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멀리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표현할 만한 호남에서 이렇게 인기가 시들시들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면 나중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우리가 좀 내다본다면 제3정당, 즉 예전에 그 국민의당 나왔던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잠식했던 그런 일은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은영 소장님. 글쎄요, 그게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게 제3당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3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권 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낙연이다라고 하면은 호남에 계신 지역분들이 그렇게 동의해 줄까? 저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97세대가 자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예. 오늘도 보니까 박용진 그 후보, 예. 당대표 후보가 지금 16%, 지금 이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한 16%의 강성 지지자들이 예. 그 지금 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이 발언과 함께 어저께 그 침묵의 회초리 이야기도 예. 했어요. 근데 지금 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후보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같은 질문 드릴 텐데 제3정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래도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20대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엄청난 선전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정치 구도가 다당제가 됐었습니다. 20대 국회가.
그런데 뭐 우리 지금 이은영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안철수라는 유력 대권 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기반을 뒀던 민주당의 인사들, 예를 들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대거 다 일단 조직 기반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국민의당 창당과 총선에서 그 힘을 발휘해서 네. 제3당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봤을 때 과연 호남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나설 분이 계시냐? 저는 뭐 그닥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가능성은 낮은데 네. 워낙 정치라는 게 가변성이 높다 보니까 예. 예, 지금 당장 뭐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멀리 갔죠. 그러면 좀 좁히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얘기는 뭐 많이 다루니까요. 박용진 후보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요 얘기는 세 분 입에서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언급하려고 하는데 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자 구도를 보면 지난 대선 경선이랑 거의 유사한 데다가 이재명에게 그 맞대응을 하고 있는 후보는 박용진 후보가 유일한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또 이제 지지를 천명하다가 구도는 지금 또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제 칭찬하다가 오늘 욕하는 구조로 또 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그 나왔던 얘기가 대선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 박용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박용진 후보가 이 큰 흐름을 읽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럴 때 화살의 총권은 대통령으로 가야지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 그래도 자기 당에 이재명 후보에게 가 있는 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속에서 작은 소총을 쏴봐야 본인에게만 불리하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 큰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거는 상당히 삼가해야 돼요. 어쨌든 그 1%의 지지층이 당이 무엇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당을 흔들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본인에게 지금 4% 정도 지지를 보낸 분들도 의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치인 박용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이나 실제 이슈를 선점하는 어떤 뭐 그런 능력이랄까? 역량은 뭐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뭐 재미가 없어요. 이 양자구도라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차 교수께서는? 저도 박용진 후보의 이라는 모습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후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삼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그 상황들은 상당히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박용진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이 자연적 나이도 사실은 뭐 어떻게 대권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나이도 됩니다만 약간은 좀 조급한 측면이 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 출마를 해서 아마 박용진의 가치를 충분히 나름대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한판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구출그룹들 단일화를 통해서 충분히 꺾을 수 있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판단 자체가 일단 오판으로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그러니까 당내 그러니까 공연한 불협화음을 만드는 듯한 모습 자체는 저는 이 박용진이 갖고 있는 가치를 너무 훼손할까 싶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 동시에 여쭙고 싶은데 정치 문외한인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있잖아요. 박용진 후보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데는 아무튼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여러저러 발언들을 하는 거는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당 안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세력을 불리는데 세력의 몸집을 키우는 데는 좀 아니라거나 아니면 잘 몰라요. 그 의원 개개인들 간에 인기가 없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세 분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반맛입니까? 응원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워요. 일단은 그 박용진 후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거는 그 경선 설계가 좀 잘못됐다. 이것도 좀 있어요.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가 이게 지금 대선, 지선, 큰 선거, 전국 선거를 2번이나 치르고 바로 또 치르는 그 당내 경선인데 이거를 7주 동안 그것도 오픈을 하면서 올라온다? 너무 재미없는 설계가 된 거예요.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 박용진 후보가 당내에서 인기가 없냐, 조직을 관리를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누구나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정치인이 되다 보면 자기가 그 큰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러한 비난,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이 박용진 의원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예. 그 개인적으로 리더십이 결국엔 그게 너는 리더십이 좀 작은 그릇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상당히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나마 이준석 전 대표와 비슷한 어떤 톤앤 매너와 메시지 내는 사람이 박용진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튼 용진이 형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예, 예, 예. 싶으면 저는 나름대로 박용진 후보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고군분투하면서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박용진 의원은 그 첫 정치 입문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 진보정당에서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당에서 이만큼까지 왔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대단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 예. 전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인지 네. 민주당 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세력, 조직력 결집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취약한 부분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 네. 이번 경선에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진보정당 출신이라면 좀 비전, 예. 민주당 혁신,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쉽게도 박용진 후보가 대선에 이어서 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 사당화, 네. 셀프 공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에 스스로 덫에 갇힌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예. 반명의 덫이죠. 예.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예, 예. 저는 뭐 박용진 후보하고 2015년인가요? 2015년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예.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야당일 때잖아요. 그때 이제 원외 또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원외였고 그러니까 배지도 처음 달기도 전이었고 제가 그쪽이 방송을 한 1년을 같이 MBN 네, MBN 같이 했죠. 거의 뭐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네네. 제가 그때 같이 방송하면서 와 정말 참 재기발랄하다 이런 재기발랄하다. 생각.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흐름을 잘 읽어내고 예, 예. 그걸 갖다가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 논리도 재밌다. 아 네네. 표현이 정말 저런 거 나가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그리고 그때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그러니까 의원되고 나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보여줬던 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한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주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덕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 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재기발랄한 부분들이 너무 드러나면서 예.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좀 기우는 듯한 예.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는 사실은 같이 이 보조를 맞춰서 한 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지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너무 그러니까 이 언론이나 이 보이는 부분에서 본인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예. 너무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완만 되면 저는 큰 정치인으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 받들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그 식사 많이 하시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예. 그거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정치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이랑 식사 많이 하십시오. 용진이 형 화이팅. 자, 좋습니다. 저희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이제 뭐 여당 야당 이 주제를 가지고 정치권을 저희가 좀 후벼파고 있는데 어제는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일축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만나보시죠.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께서도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네.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저희 함께 보고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최강욱 의원의 머릿속에는
그 제 부당거래인가요? 그 영화 부당거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불편해? 불편하면 일들 하지 마, 막 이런 대사 나오는데, 불편하면 장관 나와서 질문도 받지 마,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 뭐 이 장면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은영 소장님께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도 지금 너무 태도가 불량합니다. 예, 지금 예, 예. 장관이 입법부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는 국민을 지금 깔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강욱 의원께서도 상당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저도 이제 그 또 싸웠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예. 막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어쨌든 좀 너무 감정이 좀 앞서고 있다. 지금 좀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 네. 피해자. 피해자. 예, 그 기소한 사건에 그 자기가 피해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좋은 뭐 아까 말씀하신 재승박도가 아니고 좋은 의원이라고 한다면 저석에서도 뭔가 이렇게 덕 있는 질문을 하고 좋게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 다 다 감정적이다. 두 사람 다 빼야 되는 건지 법사위에서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저 이제 사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이제 존재가 저 법사위 있을 때부터 네. 이건 사실 예고된 네. 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남들 싸움이 재밌다고 이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언론사마다 맞아요. 몇백만 원씩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만들었는데 엄청납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뭐 일들이 돌고 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익숙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예를 들면 과거 추미애 장관 때의 예, 예. 법무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예, 예. 때의 장관이 상당히 그러니까 법사위 놓으면 상당히 이거 의원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그리고 또 이 야당 의원들은 또 이 목에 핏대를 세워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양쪽 다 저는 뭐 비판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 자체가 상당히 국민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집권한 세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집권을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의 기관을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에 저는 솔직히 좀 건방짐이 묻어나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어제 이 장면 보면서 누굴 떠올렸냐면 과거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시절에 안택은 예, 당시 그 검찰국장하고의 그러한 이 장면이 네. 되살아날 정도로 상당히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셀럽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팬덤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의식하고 있는 행보가 아닐까.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의 그런 자기 생각에서는 좀 부당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자신에게 충분한 이 발언의 기회가 오잖아요. 예. 그럴 때 가면 정제된 메시지로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예. 물론 이게 최강욱 의원이 질문할 때는 그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이 질문할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러니까 답변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의 논리와 태도가 문제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같은 이 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티격태격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이야기한 거지. 나는 그래도 국무위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엄마에게 아들 둘이 와가지고 그 큰 아들이 동생이 잘못했어라고 하고 동생은 또 형한테 형이 더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딱 그럽니다. 둘 다 잘못했다. 이제 그 평가가 아주 지금 요 영상에 잘 담겨 있는데 정 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싸움에도 좀 격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여야가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뭘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참 격없이 두 분이 싸운 거 아닌가. 참 유치하게 싸웠다. 네. 국민들 보기에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격을 가지면서 싸우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특히 네. 뭐 촌철살인의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그 답변을 하든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우리 그냥 티격태격 서로 싸우면서 삐지듯이 예. 자세도 뒤로 왔다가 이랬다가 이따위 뭐 반말을 오가면서 참 그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불편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유치하게 싸우는가 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뭐 최강욱 의원 편드는 건 아닌데
그 반말을 일부러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반말이 이제 자기도 막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리니까 답변하세요 하다가 답변해야 했는데 이제 그게 반말처럼 한 장관한테는 들렸고 그렇죠. 실제 워딩을 봐도 반말이니까 반말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정의 싸움이 많이 이제 그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랬고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말 잘한다. 네. 그리고 메시지 관리 잘한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못해가지고 저게 그쵸. 국회의원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았는데 요런 자세는 제가 보기에도 막 그렇게 뭐 자기 평가에도 유리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은영 선생님. 지금 보니까 네. 점점 이제 자기도 황태자가 됐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드러내고 자신감이 있는 붙었어요. 거예요. 드러내는 거고 네. 지금 저희가 법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지휘한 사건에 기소되셨잖아요. 네. 저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맞아요. 위치가 다른 그런 말을 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2인자의 끝이 좋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동훈이 형 조심하라고 얘기하기엔 제가 좀 사실 시쳇말로 좀 쫄리네요. 아 너무 근데 또 이제 국회의원을 뭐 물론 기소된 거는 사실관계를 짚자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자리가 어떤 뭐 피의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로 검사가 취조하듯이 서로 싸우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훈이 형 좀 반성하세요. 자 이제 중간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이 온전치 않네. 박용진은 국짐당에서 놀아야 된다. 신기한님. 저희는 박용진 후보를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저 깜짝이 오늘 뭐, 또 네. 댓글에 오늘 또 난리 나게 그러니까 지금 제 뭐 채널 오늘 댓글 또 난리 네, 나게. 민주당에서 배신 때리고 국짐당 가는 코스를 밟는 중 이런 인간 꽤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용진이 형을 옹호한 게 아니에요. 잘하라고 응원했을 뿐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네요.